체크인스탁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그리고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제 볼지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MSCI 수급교체, 현대엔지니어링이 편입되고 LG생활건강은 편출됐습니다. 외국인의 선택은 어떤 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편입과 편출 종목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가 그대로 좀 반영이 되면서 또 이 편입이 됐을 때는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2월 정기 변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부터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 MSCI 지수 편입과 편출 종목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MSCI 편입과 편출에 관해서 그 시기 때마다 관찰을 좀 하긴 하는데요. 네. 저는 큰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장의 교과서 내용만큼 수급 교체가 일어났을 때, 편입 편출이 일어났을 때 패시브 자금 들어오고 편입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선반영 효과가 좀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이게 조금씩 이제 노출이 되거든요. 어떤 네. 종목들이 좀 편입될 것이다. 어떤 종목들이 좀 편출될 것이다. 이미 그에 대한 효과들이 이미 호재 선반영, 악재 선반영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편입과 편출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오히려 편입된 종목들은 상당히 조금 주가 탄력이 떨어지는 국면. 네. 오히려 편출된 종목은 편출되고 나서 주가가 바닥인 측면에서 반등. 약간 악재손가요? 네, 그렇죠. 이런 측면도 상당히 주가가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그 동향 파악도 좀 가능한 쪽이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패시브 자금이 되었건 액티브 자금이 되었건 MSCI 이벤트에 따른 트리거는 저는 좀 선반영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편입은 호재이겠죠. 중장기적인 측면에 봤을 땐. 그렇지만 발표 직후에 되레 변동성이 확대된다라고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MSCI 수급 교체라는 질문지를 다루면서 현대엔지니어링 편입과 LG생활건강 편출에 대해서 조금 논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워낙 업종의 좀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린다면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건설로 좀 평가를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주가가 여러분들 차트 모습 보시게 되면 이거 12만 2천 원이거든요. 여기서 더 간다라고 보는 게 과연 합리적인 판단인가에 대해서 주가가 더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물론 최근에 현대건설,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테마로 좀 묶이면서 올라간 것은 맞는데 건설 업황은 전혀 좀 다른 궤죠. 지금 정부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중과세라든지 이런 거 보유세라든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연 건설 업황이 빠르게 좋아질까? 네. 원래는 작년부터 좋아졌어야죠. 재작년부터 유동성 공급의 힘과 맞물리면서 건설 업황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지식재산권 센터인가요? 네, 이 문제도 좀 심각하고 단지 어제 현대건설부터 좀 정리를 하고요. 어제 이렇게 흐름을 좀 보게 되면 현대건설은 크게 못 갔거든요. 네네. 근데 크게 간 종목이 있습니다. 대우건설이죠. 대우건설이죠. 네, 이거 저도 어제 좀 깜짝 놀랐는데 어제 리포트가 좀 나왔어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7,400원 써냈는데 7,400원 정도는 동의하는 쪽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약간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쪽이니까 대우건설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건설 받아놓은 뭐라고 그러죠? 이제 용어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수주라고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이런 수주 동향 파악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리포트를 읽어봤는데 동의는 좀 하는 쪽이에요. 그런데 대우건설의 어떤 트랙 노코드나 이런 걸 좀 보게 되면 원전 이력이 없느냐? 그렇죠. 원전 모멘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건설 업황 자체는 별로 좋지 않고 조금 더 내려가면 오히려 원전 모멘텀 이력이 있는 원전 건설 이력이 있는 건설주들이 현대건설과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오늘 대우건설의 흐름을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미리 달렸던 현대건설 쪽은 기관 행보 내지는 박스권 상단의 움직임, 고점 상단에서 좀 옆으로 흘러가는 모습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코멘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편입됐지만 주가 이렇게 박스권 갈 때 못 가면 위로 못 갑니다. 아, 그렇죠. 네, 위로 못 가요. 여기서 더 이익 모멘텀이 증가되거나 뭔가 호재 뉴스가 있으면서 위로 가야 되는데 오늘 과연 개장하고 나서 위로 갈지 아니면 이것이 선반영돼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올지는 우리가 지켜보는 투자 아이디어를 좀 하나 얻을 수 있고
반대로 어제 올라갔던 대우건설은 상대적으로 안 빠진다. 네. 그러면 건설 모멘텀의 원전 이력을 갖고 있는 건설주들은 조금 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건설보다는 건설 기계 업황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 기계가 뭐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이 있지만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중소형 그 굴삭기, 소형 굴삭기 쪽에 두산 바캡이라든지 하부 주행체를 만드는 뭐 진성 TC라든지 DI 파워라든지 최근에 배당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포커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결론입니다. 뭐 MSCI 수급 교체에 대한 것은 미리 선반영된 효과가 좀 크고 오히려 편출된 종목이 바닥권일 수 있다.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건설보다는 건설 기계 쪽이나 건설의 원전 모멘텀에 탈 수 있는 후발주자들의 키 맞추기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편입 호재에 선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과 편출 종목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정반대로 좀 해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건설까지 좀 설명 이어주셔가지고 건설 기계나 건설에다가 원전 좀 붙은 쪽으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이 MSCI 이벤트는 우리가 이벤트가 나오기 한 적어도 D-30 이전에 살펴봐야 되는 이슈고요. 네. 오히려 이벤트 이후에는 그 이벤트 효과가 극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이 됐던 내용이죠. 현대건설의 상승에 뭐 원전 기대감 여러 가지 섞여 있지만 이번에 MSCI 편입 기대가 섞여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이벤트 이후에는 성과 검증을 해보면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11월 나왔던 자료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면 오히려 D+30으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았거든요. 물론 현대건설의 특수성, 뭐 원전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여전히 뭐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 사례가 비교적 그러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이벤트를 고려해서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하는 건 이미 늦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죠. 이벤트 이후에 편출된 종목이 과연 올랐느냐? 뭐 솔직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들의 업황이 수급적인 이유 때문에 저평가되거나 많이 빠졌다면 그에 대한 반작용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LG 지금 생활건강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어왔던 그 호황이 벌써 한 3년째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빠르게 지금 뭐 실적을 되감고 있는 아모레퍼시픽과는 달리 자기의 브랜드로 밀고 나가는 것의 힘이 예전보다 여전히 낮아진 LG생활건강이 정말 메리트가 있느냐도 조금은 고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제 대우건설의 경우처럼 소위 빅베스를 하고 부진한 거 정말 다 털고 실적이 터닝할 만한 그런 시그널이 있으면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LG생활건강은 아직은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역시 뭐 건설기계 쪽이 그나마 낫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은 여기저기 광산 개발 이어지고 있고 그 광산 개발의 핵심은 예전처럼 뭐 칠레 이런 쪽이 아닙니다. 이미 돼 있는 광산을 지금 개발하는 곳이 아니라 아프리카를 여기저기 지금 파고 있는 게 핵심이고요. 우리나라 HD건설기계 거의 수출의 대부분이 지금 우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이런 걸로 엮지 마시고 지금 수출이 늘고 있는데 그 수출이 신광산, 금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증가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한 것 같아서 HD 뭐 건설기기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중장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MSCI 이벤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 달 전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고요. 이 편출 종목이라고 하락한다, 뭐 올라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기보다는 섹터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건설기계 쪽으로 또 긍정 의견을 주셨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ABL 바이오도 이번에 편입이 될지 좀 주목이 됐는데 이야기가 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인데 이렇게 좀 편입이 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ABL 바이오도 편입 편출할 때 미리 한 달 전에 내용들이 좀 나와요. 네네. 예상 종목들이 여러분들 뭐 일반인들 보기는 쉽지 않지만 나와 있는데 뭐 그것과는 무관하게 바이오텍 쪽들은 임상 실험 모멘텀이라든지 기대감이 좀 가는 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패시브 자금 효과가 큰지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한들 임상 실험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계약만큼 아니다.
이런 투심이 좀 반영되면 주가가 막 흘러내리거든요. 최근에 그 몇몇 종목 바이오텍에 좀 있었죠. 네. 알테오전도 그래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큰 그 뭐 영향력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지금의 ABL 바이오 자리는 오랫동안 20만 원대 기강 행보하고 25만 원 같거든요. 여기서 한번 다시 재도약하기는 조금 더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주관적 판단을 좀 갖고 있고요. 특히나 2월 11일인가요? 1월 13일이네요. 1월 13일에 장대 음봉 매도량이 좀 나오는데 확대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지금 에이별 바이오의 뭐 그래파드 B, T 이거 추적 관찰하고 추가적인 수주 계약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위치단 자체가 데일리로 아주 기민한 대응을 해야 될 위치인 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1월 30일에 나왔던 이 대량 차익 거래 매도량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좀 신경 쓰여 있어서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차분하게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만약에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조금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관적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좀 ABL 바이오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업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사님이 보시는 섹터는요? 네, 저는 뭐 어제도 강세를 이어지고 있던 소매 유통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요? 이건 어제 이사님이 좀 쏘아 올려가지고 이제 옆에서 저도 경청을 하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를 더 어제도 준비했는데 왜 준비했냐면 반도체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 지수의 상단 돌파가 이루어지느냐 좀 달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도체 이슈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사님부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소매 유통업체들 최근에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신고가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있었는데 유통산업 개정법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실적도 괜찮은 것 같고 저평가 매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매 유통 어떻게 보세요? 어저께 이은택 연구원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좀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던데,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그 두 가지 이슈가 상승의 기반이죠. 근데 작년 11월부터 신세계가 가장 먼저 출발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19만 원대부터 출발하기 시작해서 벌써 주가가 100%가 넘게 올랐는데 그때 신세계의 출발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외국인들이 는다, 명동점 리니얼 오픈하면서 지금 객단가가 늘고 있다. 그러니까 명품 같은 것들의 소비가 대거 늘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고 중국과 일본이 싸우면서 중국 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좀 오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돼서 명품 소비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가 기본적인 성장의 스토리였다가 지금 뭐 두 가지가 더 얹어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런 외국인 유입에 대한 긍정적 효과였다면 지금 쿠팡 압박을 위해서 쿠팡을 누르는 것보다 다른 쪽을 살려서 쿠팡을 압박하려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다 보니까 CJ 대한통운을 포함한 다른 종목군들 이마트까지 다 같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어제 이은택 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전해에 증시가 이렇게 큰 폭의 강세를 보이면 그의 GDP 상승에는 별 영향을 안 주는데 다음 해에는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GDP 상승에서 수요 쪽에는 뭐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업은 투자, 소비자는 소비가 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가 늘어날 개연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뭐 투자야 지금 당연히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 소비가 만약에 늘어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어저께 나타났던 의류주들의 상승까지도 한번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 지수가 일단 70% 올랐기 때문에 물론 종목 편입에 따라서 그 효과를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5천은 뭐 허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일종의 소비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소매 유통주들이 최악의 내수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들어오는 외국인과 그다음에 늘어난 소득으로 인한 부의 효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기여도는 외국인들의 기여도가 더 높지만 내수 쪽에서의 기여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 중고가 브랜드 뭐 이런 쪽의 소비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현재 섞여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중심 종목은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뭐 신세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과정에서는 뭐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GSPNL이나 호텔신라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도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 쿠팡을 압박하는 방법이라면 뭐 이마트도 뭐 김민 전문가 얘기해 주셨는데 뭐 좋은 종목이지만 저는 결국은 유통이라고 하는 쪽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류이기 때문에 CJ 대한통운도 한번 눈여겨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매 유통 쪽을 살펴보시면요. 물론 최근에 키워드가 됐던 부분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되고 또 여기에 쿠팡 반사 수혜감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 자산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포인트로 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요. 증시도 좀 많이 오르고 있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다음에 GDP에 또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뭐 신세계나 뭐 이런 백화점 쪽도 있지만 또 쿠팡 반사 수혜 쪽으로는 이마트도 체크해 볼 수 있고 어제 또 좋았던 부분들이 CJ 대한통운 같은 물류주들에게도 확실하게 좀 물동량이 늘어나면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님 반도체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도 오늘 내수 유통 하고 싶었는데요. 내일 하기로 하고요. 네. 아니 뭐 고깃값이라도 시청자분들하고 벌어보려고 이마트 이런 거 좀 집중해봤는데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근데 이야기를 왜 하냐면 네. 저도 이사님 이야기 굉장히 경청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사님 이제 코멘트 중에 삼성전자의 주가 상단 이야기를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라가서 고뇌를 좀 해보고 항상 생각이 같을 수 없잖아요. 그 다른 이의 생각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또 그 위치가 어떤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네. 아이러니하게 반도체를 보기 전에 지금 이 선물 옵션의 차트 모습입니다. 이 선물 코스피 연결 선물의 차트 모습인데 이 위치의 상단과 제가 지금 화살표를 그어놨거든요.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것과 이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모습이거든요. 동일하게 지금 일치하는 모습이에요. 비슷하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상단을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 지수 추종을 하는 대형주이고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두 종목의 박스권 상단을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어제 우리 김종인 이사님의 코멘트였고 이걸 받아서 저도 이제 고민해 보게 되죠. 한 이틀 동안에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그 15만 원 박스권 하단까지 지금 하단이 15만 원 정도거든요. 갭 상승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갭이 좀 띄워져 있어요. 16만 원대. 그러면 여기를 돌파할 만한 우리가 뉴스플로우가 어제부터 좀 이어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상단을 도통 넘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HBM4 삼성전자 엔비디아 통과 소식이 있었고 아침에 헤드라인 뉴스를 보게 되면 지금 SK하이닉스 출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3월부터라는 이야기가 뭐 주류를 좀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지금은 반도체 쌍두마차를 양쪽 모두 공이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동력이 있으면서 박스권 상단을 밀어 올렸을 때 선물 옵션도 같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설날이라는 대명절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네네. 여기서 여러분 또 예상을 뒤엎고 작년 추석 때처럼 계속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전략을 정말 치밀하게 세워야 됩니다. 지금은. 여기서 만약에 반대로 지금 반도체를 다루고 있는 게 지수까지 같이 결합해서 보는 건데 여기서 상단 못 뚫고 내려오게 되면 박스권 하단은 그냥 디폴트 값입니다. 기본 값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하이닉스는 지금 출하 소식, 삼성전자는 오늘 헤드라인 뉴스에 팔라노 파운드리 수주 확대 소식이 나왔어요. 네네. 수주를 받은 게 아니고 3월에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 조선 쪽에 있는 그 기자분들이 이 반도체는 굉장히 잘 씁니다. 거의 원탑 티어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좀 그 헤드라인 뉴스를 자극적으로 달아서 그렇지 수주가 아니고 3월에 예정인데 거의 기정사실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이 독일의 UB팀이거든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또 갈 수 있는 동력이 파운드리 추가 수준인데 여기도 좋아요. 그럼 하이닉스 좋고 삼성전자 좋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의 쌍두마차는 여전히 지금 주가가 우상향 기조인데 크게는 과연 박스권 상단을 넘어갔을 때 어떤 대응 전략을 짜야 될 것이냐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넘어가지 못하고 흘러내렸을 때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될 것이냐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투트랙에 따라서 상단 돌파 시의 전략과 하단으로 떨어졌을 때의 전략 네. 모두 다 지금 짜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높은 확률로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좀 열흘 더 넘었거든요. 현금 뭐 15%에서 20%는 좀 가지고 계시고 박스권 하단 내지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박스권 하단 정도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박스권 하단보다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하단 자리보다 조금 더 빠진다. 요렇게 딱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 전략을 짜시는 게 좋고 오늘 뭐 돌파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미콘 코리아도 있고 장중에 아래꼬리 좀 달다가 지금 대체고려에서는 움직임이 안 좋은데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더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박스권 하단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접근을 하고 하단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음을 상정한 다음에 공략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입니다. 네. 이 부분은 확실한 것 같고요. 오늘 이런 헤드라인 뉴스를 보게 되더라도 지난번에 95,000원, 10만 원대 조정 시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고 나서 드리지 않았어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박스권 하단 내지는 하단을 뚫고 내려온다면 정확하게 기술적인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잘하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 관심이 있는 쪽들은 저 종목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트레이딩이라고 제가 좀 써놨잖아요. 네. 주가 리레이팅이 필요한 저가 매수를 할 종목과 트레이딩을 할 종목의 구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 관심 있는 종목에서도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과 저가 매수의 종목이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잡아놓은 이유는 네오셈 정도는 지금 낸드의 대표든 ES의 검사 장비로 받고 유진테크는 미세요로 선단 공정, 테크잉은 여러분들 아는 테스트 기업, 네. AD 테크놀로지는 DSP의 파운드리로 지금 적어놨다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삼성전자 역시나 이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지 또 하락으로 흘러내렸을지 양쪽의 전략을 모두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현금도 좀 확보를 해두시고 박스권 하단까지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나 트레이딩 종목까지 구분을 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